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입니다. 두 분 모셨어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좀 톡 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시원해지는 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뉴스가 많죠. 예. 아니 저는 그러면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봐서 기분 좋았던 뉴스가 혹시 있었나요? 튀르키예에서 기적의 아이가 구조됐다. 네. 우리나라 정치 뉴스 중에서 혹시 예, 빨리.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충격적으로 생각되는 게 저는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피의자로 입건하고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편 재승인 때 심사위원장임을 구속하겠다고 영장 청구를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왜냐하면 위원장이 개입을 했을 모르겠어요. 뭐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 심사위원장 같은 경우 심사 자체를 안 해요. 제가 2012년에 심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사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분이 다 핸들링하는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심사할 때 14명이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심사위원장, 위원장 빼고 나머지 13명이 심사를 해서 제일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나머지 평균을 내요. 네. 그게 점수를 내는 방식이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도 보니까 심사위원장은 채점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사위원장이 개입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이분은 현직 교수예요. 현재.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은 더 개입을 할 수 없는 게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예 심사하는 곳에 위원장이 오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심사하는 장소가 별도의 공간에서 완전히 그 격리된 상태로 일주일 동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그리고 뭐 보안업체 직원들이 와서 제가 할 때를 예를 들어 2012년 같은 경우에 네. 보안업체 직원들이 와서 모두 다 지켜요. 문을 못 나가게. 네. 그래서 건물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방도 따로따로 하나씩 쓰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할 수 없어요. 심사도 혼자 하고요. 논의할 수 없게 돼 있고 논의하는 건 딱 하나예요. 룰을 바꾸거나 규정을 바꾸는. 예를 들면 심사의 어떤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뭐 첫 번째 날 어디를 부를 거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방통위원장이 개입할 가능성을 제가 볼 때 거의 없는데 왜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어요. TV조선이. 네, 받았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왜 지금 방통위원장하고 심사위원장을 구속, 압수수색, 영장 청구 왜 이러고 있느냐. 이게 혹시 지금 TV조선 조건부 재승인과 관련해서 재승인 이거 제대로 했느냐, 조건 잘 지켰느냐, 이거 지금 심사하고 있지 않나요? 심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4월 20일이면 승인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다시 또 심사를 받아야 돼요. 네. TV조선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다시 심사를 받으려면 일단 심사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사실은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이 정부 여당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구성이요. 그 14명 중에 3명이 진보였고 나머지는 다 보수 인사들이었어요. 그렇게 구성이 돼요. 대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성평가가 많기 때문에 네. 심사위원 구성을 방통위가 독단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위원장의 권한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2012년 같은 경우 위원장이 거의 대부분 다 했고 그 세 자리도 당시에 양문석 의원이 위원이었어요. 야당 네. 의원이었는데 고생하셨겠네요. 네, 그 당시에 우기고 해서 결국 세 자리 얻었어요. 14개 중에. 네. 그중에 제가 한 명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심사를 하니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방통위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을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은. 네. 그래야 심사위원을 꾸릴 때 4월 달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 꾸릴 때 일정 부분 보수 진영 인사가 좀 많이 들어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방통위원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문희정 평론가님?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의 개인 비리가 아니고 사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려다가 반발하면서 버티니까 지금 강제 수사에 나선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 수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감사원이 윤 정부가 출범한 다음 달인 지난해 6월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감사가 무려 이례적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중간에 검찰이 또
치고 들어왔죠. 예, 수사까지 의뢰를 하면서 검찰이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방통위 직원들 2명까지 지금 구속한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한 위원장 찍어내기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PC, 차량, 사무실, 비서실장의 사무실까지 지금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강제 수사를 할 정도의 문제가 불거졌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가 이어지는 지금의 시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고, 그렇죠. 어제 재승인 심사 방통위원들 재승인 심사 관련 논의를 하는데 TV조선이 공적 책임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미디어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 미디어톡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 직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네. 지난번에 받았단 말이죠. 그랬죠. 그리고 그 건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영장 나오고 두 분이나 국장, 과장 각각 한 분씩 구속당하고 이랬어요. 예. 근데 이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이 공적 책임, 예. 공적 책임이네요. 예. 공적 책임 조건을 충실히 수행했느냐. 이거를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의견이 반으로 쫙 갈렸고. 근데 가짜 수산업자 접대 사건 TV조선 업무 앵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도 공적 책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건이 붙은 거예요. 네. 이거 제대로 잘 완성하라 이러면 공정성이라든지 공적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점수를 올려라 이게 조건부 재승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한 업무 앵커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얼마나 크게 이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었습니까? 그때 엄청났었죠. 예. 그분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유흥 접대, 차량 무상 제공, 수산물 수수 등 2년간 약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맞습니다. 저는 이거 있잖아요. 네. 포항 남구 장기면 모 풀빌라에서 예. 누구누구와 함께 그분이 섭외한 유흥주점 여성 적대원 4명과 술과 유흥을 즐겼다. 이게 네. 검찰에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앵커를 어쨌든 그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든 아니면 징계를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이분이 계속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앵커는 안 하고 있지만. TV조선 보도 해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러면 대체 공적 책무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겁니까? TV조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사회적 논란과 문제를 일으켰던 앵커를 계속 회사에 재직하게 하면서 소나기 피하듯이 잠깐 시간만 지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TV조선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는 건지 시정은 하고 있는 건지 조건부로 재승인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조건이 안성이 안 됐으니까 재승인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네. 근데 특히 이제 4월 달에 재승인을 앞두고서 이것도 이제 보고가 될 거예요. 방통위에.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 위원들의 구성이 여야가 지금 현재는 3대2 구도인데 3대2. 지금의 그렇죠. 야당이 3. 예. 예, 여당이 그렇죠. 2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추천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공적 문제 책임 없다. 다 했다. 예, 다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의 이제 야당이 추천한 두 분 같은 경우는 공적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단적으로 업무 앵커에 대한 처리를 보면 제가 볼 때 공적 책임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거를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조건이 제대로 안 지켜진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재승인을 과연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어쨌든 지금 방통위원장은 처음 직접 개입하진 않으니까 네. 방통위원이 두 분 의견이 갈라져 있다. TV조선 공적 책임 조건 완수했다. 미진하다. 이렇게 두 분이 어제 회의를 했는데 첫 회의에서 그렇게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 회의 결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회의 결과가 누군가 갑자기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의 결과가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인위적으로 회의 결과가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이 엇갈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대핵관. 소위 대통령 기사에서 대통령만큼이나 자주 지금 대변인 이도윤 대변인인가요? 또 선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 관계자라는 분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한데 그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조금 좋은 보도 네. 준칙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11명의 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한국의 대통령 보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외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라고 할 때 그 외신은 네. 제대로 저널리즘을 지키면서 보도하는 그런 언론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언론들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것들도 내놨는데요. 네. 일단 한국 대통령 보도의 형식적 특징은 굉장히 짧고 단순한 구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유형이 상당히 대부분이고 컨베이어 벨트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했다라는 그냥 그렇죠. 날르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 그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이트 비중은 23%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분석 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도들은 특징이 또 굉장히 다 짧습니다. 문장 자체가 뭐 조선일보는 13개, 한겨레는 12개 정도 되는데 뉴욕타임즈는 23개가 넘는 거죠. 기사 자체가 예. 기사의 양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관계자, 그 평균 취재원이 조선일보가 2.61명이면 뉴욕타임즈는 7.85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교차 취재를 해서 사실인지를 체크한다는 거죠. 크로스 체크. 근데 중요한 건 그 숫자만 많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숫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조선일보의 상위 10대 취재원은 미상. 알 수 없는 사람이 27.7%로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예. 아니 언론이라면 이렇게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해야 되지만 그렇죠. 알 수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요. 공익제보.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밝혀졌을 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도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데 그걸 고발하는 입장이 제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직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렇죠.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떳떳이 얘기하고 인터뷰를 해야지 왜 그걸 숨어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뭐 어떤 문제에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보호를 해주는 거지. 예를 들면 공직에 있는 분들 같은 그것도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게 맞아요. 자 미상이 제일 많았다. 네, 미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취재원 중에 제일 많은 취재원은 미상.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제 주로 비교를 했는데 취재원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가 15.7%, 뭐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도 미상이 있긴 있어요. 10.1%. 아마 그 경우는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 강요 공직자, 행정부, 기타 언론 매체, 뭐 정치평론가 등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취재원으로 두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전문가로 인용된 취재원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은 특정 취재원 편중 문제가 더 좀 심각하다라는 우리나라의 겁니다. 경우 예, 그렇습니다. 특정 취재원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전문가, 기관 협회 센터장, 연구기관 관계자 등 상위 3개 취재원이 전체 취재원의 과반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 아까 그 말하자면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 익명 관계자의 이야기를 실어나르는 기사. 그다음에 굉장히 기사 자체가 짧고 개수도 적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기자들이 너무 힘든가? 아니 힘든 게 아니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습관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뭘 얘기하고 발표하면요. 거기에다 비평을 하는 걸 대단히 걱정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람된 그렇죠. 예전에 그 외람된 남편 썼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제 출입기자 제도가 있잖아요. 출입기자가 일본에서 온 건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출입기자단이 회사 입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회사와 대통령실, 회사와 권력기관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량적 역할. 예를 들면 뭐 행사할 때 꽃이라도 좀 보내주시고 행사할 때 뭐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 대관 업무 하는 건데 원래? 거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표 내용을 보도자료 받아도 그대로 보도해요.
거기다 비평도 안 하죠. 문제 제기도 안 하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뭔가 딴지를 걸었을 때 본인들한테 오늘 불이익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이 기자 개인의 차원일 수도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자료 받아서 보도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비평도 없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논란의 쟁점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분석도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짧고 가장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 소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대통령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조선일보에서는 3명의 기자가 244건을 썼대요. 많이 썼네. 네, 뉴욕타임즈에서는 6명의 기자가 110건의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주로 경력이 많은 기자들의 기사량이 많았는데 네. 조선일보는 팀장 지휘를 받는 젊은 기자들이 더 많은 기사를 써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기자의 영역이 굉장히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불분명했는데 뉴욕타임즈 기자들은 각자의 영역이 굉장히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차가 쌓이면 기자분들이 그 기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지금 밑에 그 말진한테 이제 주로 기사는 땜빵 시킨다고 떼운다고 얘기들을 하던데 뭐 열심히 일하는 기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화이팅 응원 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거 어느 뭐 비서관급은 뭐 핵심 관계자 그렇죠. 그다음에 수석급들은 고위 관계자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사실. 알죠. 기자들은 다 알아요. 기자들은 알죠. 기자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입 기자단 내에서는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누군지를 대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맞아요. 일반 국민만 모르는 거잖아요. 왜 국민만 모르게 하는지 난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출처가 명확해져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냥 툭 던져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받아서 보도해줘요. 여론이 안 좋으면 쓱 접고 여론이 괜찮으면 또 밀어붙이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돼요. 언론은 항상 대통령실에서 견제, 그다음에 긴장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자단 때문에 긴장관계보다는 호의적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저는 보고 엠바고도 마찬가지. 엠바고를 이렇게 남발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밝히기 싫으면 다 엠바고 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보도 못하고 취재 못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도 줄어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대핵관,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그들의 말을 실어 나르는 기사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덜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시민의 눈으로 제발 정치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주목한 외신 문희정 평론가님. 네,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외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튀르키예 경찰이 이 지진과 관련해가지고 그 소셜 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린 78명을 사회적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체포를 하고 20명을 구속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포심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이유를 붙여서 지금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 가뜩이나 지금 혼란스러운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SNS를 통해서 떠돌아다닌 건 위험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러면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평소에 언론에 있어서 어떤 자유 정도가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니 가뜩이나 사실 이재민이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정부가 오히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숨겨진 의혹 뭘까요? 네. 튀르키예 하면 사실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세계 최대의 언론인 감옥으로 불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2003년부터 총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되셨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또 본인이 대통령법을 개정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신 분이거든요. 네. 2016년에 튀르키예에서 쿠데타가 벌어졌는데요. 그걸 계기로 에르도안 당시 총리가 완벽하게 본인에게 정적이 될 수 있을 만한 본인에게 반기를 드는 공무원, 교수부터 시작해서 언론인까지 다 숙청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초기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얘기가 튀르키예 지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에르도안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걸 염두에 두고 또다시 언론인들을 단합하는 어떤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진의 공포를 조장했다라는 건 그냥 간판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언론인 탄압을 하고 싶은 거고 예를 들면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못하고 이게 지진이 일어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죠.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건물이 안 무너진 데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건축업자들하고 이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부패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 제대로 쓰지 않고 내진 설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건물 지어놔가지고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이거는 뭐 조장했다 이러면서 이제 잡아들이거나 아니면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튀르키예에 진짜 유명한 그 터키 공화국 시대 최초로 창간된 일간지가 있어요. 네. 줌후리예트라고. 여기는 사실 초창기부터 워낙 비판적인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언론사였는데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계속 비판 기사를 쓰니까 못마땅했는지 이 기자 그 편집국장부터 시작해서 최고 경영자까지 다 체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아직도 복역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자회견과 자료 제공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뭐 비행기 안 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어디서 많이 보던 행태죠. 아니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식은 아니지만 대체로 비행기에 안 태운다든지 또는 전략적 공세 소송을 많이 하죠. 요즘은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 많죠. 전략적 공세 소송이 요새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면 맨 끝에 가짜 뉴스 유포하면 뭐 당이고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관된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줌후리예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국의 혐의가 터무니없고 사법 절차가 언론 박해에 악용되고 있다. 튀르키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예, 사법 절차가 언론 박해에 악용되고 있다. 네. 예. 참. 재난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사실 보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태원 참사를 이제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재난 보도 준칙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도 여기 재난 준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토끼머리 기억나시죠? 밀어. 또 오일을 무슨 아보카도 오일. 이런 걸 보도했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재난 준칙을 지키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선정성, 폭력성 이런 부분만 강조되고 제대로 된 재난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의 실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최진봉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한 미디어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